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1조 규모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내 루마니아와의 계약 규모, 납품 기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9 54문을 수출하는 내용으로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K9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K9 자주포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자주포가 시장에서 제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국 방선 업계가 환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K9 자주포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오늘은 개발 계획을 전격 취소한 K9 자주포의 유일한 라이벌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이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것인지 또 중국은 왜 갑자기 K9 자주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분노 버튼을 눌렀는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있었던 실사격 시험에서 약 7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며 뛰어난 성능을 뽐냈던 미 육군의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가을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중단된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가 언급됐는데 58 구경장 주포의 마모가 예상보다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1299 ERCA를 대체할 차기 자주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M109를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모양입니다. M109는 현재 H령까지 진화한 상태인데 같은 M109라고 해도 반자동 장전장치와 전기 구동장치 등이 적용돼 한국의 K55A1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량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차체로 브래들리 기반의 신형 차대로 교체됐습니다. 식별점으로는 보기륜이 6개이고 무한 궤도의 폭이 더 넓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미국은 완성 직전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자주 폐기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자주포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2002년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과다한 개발 비용을 이유로 취소됐고 그 뒤를 이은 XM1203NLOSC 역시 지난 2009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개발되던 크루세이더는 가성비와 합리화의 화신이던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차없이 폐기됐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은 냉전이 끝난 뒤 더 이상 러시아가 구소련을 계승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미군은 이런 강력한 자주포를 개발하고 배치할 이유를 못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크루세이더는 RAH-66 코만치와 함께 럼스펠드발 폐기로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미군은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투차량 체계인 FCS MGV 구성 차량들 중 자주포에 해당하는 XM1203을 개발했습니다. XM1203도 포시는 38 구경장이라 M109에 비해 딱히 사거리에 이점은 없으나 발사 속도는 1분에 최대 10발은 나오고 또 최대한 자동화되어 승무원도 2명까지 줄었습니다. 여기에 GPS와 연동된 디지털 사동 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스칼리버 포탄도 사용 가능해 그리 길지 않은 포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30km 거리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도한 세 번째 자주포 개발 계획이 바로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요인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예정대로면 올해부터 초기 운용될 예정이었던 XM1299는 사거리가 무려 110km까지 늘어날 예정인 엄청난 성능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사거리 연장탄인 XM1113탄으로 70km, 구경감소 사거리 연장탄인 XM1155탄으로 110km의 사거리까지 이미 실사격으로 달성하는 등 테스트 결과만 들으면 인류 최강의 자주포가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미 육군은 XM1299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포신 때문이었습니다. 신형 155mm 주포가 발목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요. XM1299는 장거리 사거리가 130km 나는 엄청난 사거리를 구현하면서도
분당 사격 6발이라는 괴물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존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기술적 결함과 비용 폭증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육군은 시제품들의 사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사격 발수에도 포신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발견됐고, 포신의 마모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졌지만 제작사인 BAE 시스템즈가 이를 적절한 시간 안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XM1299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자주포 가운데 대안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주포는 이제 M109 패밀리를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M109 시리즈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말 수많은 개량을 거치면서 현재의 M109H는 과연 M109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만큼 초기의 M109와는 공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인 테세우스의 자주포급인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지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3번의 시도가 모두 무산되다니 미군은 천조국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포병 전력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소홀한 편인데요. 공군의 입김이 강력해서 포병은 밀린다는 후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군의 야전 방공 전력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천하의 미군도 다음 3가지는 몇 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전차, 둘째, 아파치를 대체할 공격 헬기, 셋째, M109 시리즈를 대체할 자주포. 그런데 문제는 XM1299가 캔슬되면 미 육군의 자주포 격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더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 육군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자주포 사거리의 열세를 겪는 실정인데요. 중국도 이미 52구경장 포신을 갖춘 155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상황인데 이걸 단숨에 만회하겠다고 하던 시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올해 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의 구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독일 라인메탈사의 52구경장 주포를 M109H에 통합한 시제품 M109 52, BAE 시스템즈에 의해 완성되어 시험 사격까지 마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거리 면에서 PGH-2만 ILK-9과 동등한 수준은 나오는 만큼 급한 불은 끄는 셈이니 미 육군이 꽤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K9의 경쟁자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중국이 갑자기 발끈해 K9 자주포를 비난하며 억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망은 호주가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호주형인 AS9 시험 사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 전투에서는 K9 자주포의 성능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뜬금없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K9 자주포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때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이 떨어져 나중에 장비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9의 국산화율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이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는 것은 자신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가 한국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를 구매했는가 하면 한국의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장갑차 129대까지 계약하자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가 국방비로 111억 호주 달러를 추가 지출하겠다고 발표했고 함대도 지속적으로 더 구매 해양 국방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괜한 딴지를 걸어 호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의도인데요. 호주뿐 아니라 인도도 K9 대량 생산하며 특히 중국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하자 한국산 무기를 깎아내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는데요.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이지만 인도는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9의 영상을 공개한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보란 듯 K9 자주포를 동원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의 위용을 볼 수 있는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로서 지금 있는 자주포 전력으로는 만일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핀란드와 함께 자주포 수량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고 K9 자주포 수출명 K9FIN 무카리를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그 5위와 810만 유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로그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할 예정인데요. 2006년 설립된 밀로그는 핀란드 육군과 해군의 장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개조하는 이유는 한화로부터 받은 48문의 K9 자주포가 중고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구매했는데요. 중고 K9 자주포를 받아 자체 개조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고 자주포 납품 외 훈련과 수리 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9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구형 155 야포 M114를 대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주포 개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K9 자주포를 찾는 나라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인데요. 이럴 거면 그냥 미군도 자기들이 잘 만드는 전투기는 만들고 자주포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이어 제2의 동유럽 수주 잭팟을 터뜨릴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 현지에서 K 흑표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한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도입될 전차 물량을 300대라고 언급한 바 있어 만일 한국이 이번 수주의 최종 승자가 된다면 우리 돈 약 7, 8조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최근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루마니아는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 K 전차로 기울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 이번 실사격 테스트는 다른 후보 간의 경쟁이 아닌 단독 평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어느 때보다 K 전차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K 전차 실사격이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반응과 루마니아는 왜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M1 에이브람스가 아닌 한국의 K를 주목하게 된 것인지 또 전차 말고도 다른 한국의 군사 차량들까지 유럽에서 초대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한국 방산은 개별 무기를 일정 수량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폴란드와의 거래를 기점으로 이제 한국 방산도 패키지나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서로 연계 운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유지 보수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 장갑차 소형 전술 차량 등을 모두 채택했고 한국군이 전해주는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무기는 유기체처럼 연계될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던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성공을 보면서 폴란드와 같은 대열에 올라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에게 상당한 물량을 주문받고도 빠른 납기를 선보이는 것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한국에게 맡겨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루마니아는 왜 프랑스나 미국의 전차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의 K 전차를 유력한 후보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최근 유럽에서는 신형 전차 도입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유럽의 한국 전차를 이식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와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독일제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며 T-70이나 T-84 같은 구형 소련제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로아티아, 슬로베키아, 슬로바키아 등이었습니다. 구형 전차들을 운용하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구형 전차를 보내고 신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독일 혼자서 이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유럽은 군수산업 붕괴로 인해 대당 단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K 전차는 900만 달러, 하나 262억이지만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500만 달러, 독일 레오파르트 3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이탈리아 계약권에는 독일 레오파르트 대당 900억이라는 미친 가격에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전차를 사는데 이런 돈을 쓰다니 무슨 전투기도 아니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받아보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초도분을 받아보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최초 인도 후 2023년까지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수량을 보내줘야 하나 보다 하겠지만 고작 132대를 계약한 건데 9년이 지나야 전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계약을 한다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K 전차 180대를 계약 후 3년 만인 2025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계약 후 12년이나 걸립니다. 솔직히 독일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헝가리는 2018년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에 첫 전차를 인도받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2년이라고 해놓고 6년째 되는 해에 인도받았습니다.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무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주를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유럽 내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하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한국의 K를 선택할 기미를 보이자 열받아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 방산 업체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주포 정도는 한국이 수주하도록 내어줘도 적어도 전차에 있어서만큼은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급하게 루마니아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접국인 루마니아의 수장을 만난 것이지만 미국이 전차 사업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루마니아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니냐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도 비장의 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K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몇 년 전부터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실전 테스트에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들은 실전 기동이나 실사격을 할 때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이 한국 무기를 직접 운용해보고는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도 루마니아에서 K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시행한 실사격 테스트에는 현대로템 실무자들과 두 나라 군 관계자들이 모두 참관했고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사격은 계약 체결 직전 마지막 절차로 인식되는 만큼 이 테스트만 잘 해내면 계약서로 직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더구나 K 전차의 특출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은 이미 최근 폴란드에서 진행된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미국과 독일 전차가 모두 애를 먹던 산악지형과 라스푸티차를 우습게 건너다니는 기동성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새겨줬던 것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실전 테스트에서 낙제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31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중 무려 5대가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대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 닥치자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을 전부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전차 운용을 위한 전술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무리한 전차 운용으로 인해 에밀 전차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격파당했다고 분석하며 전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현대 전장 환경 속에서 에밀, 에이브람스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진 무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주력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의 강점은 최강의 공격력과 최강의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존하는 포탄 중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우라늄탄과 기존 장갑제 2배 이상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열화우라늄 장갑제가 적용된 에밀 전차는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양손에 든 모순적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밀 전차는 70톤에 근접한 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육중한 무게는 에밀 전차가 주로 작전을 펼쳤던 중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흙으로 뒤덮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발목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고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전장이 질척이는 뻘밭이 되어 안 그래도 무거운 에밀, 에이브람스가 기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자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이어 드론에 격파당했고 미국도 기겁하고 에밀 전차를 전면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제 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당하고 독일제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장 주목받는 위치에 오른 게 바로 한국의 전차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병력과 3,500대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후 최대 훈련이었던 드래곤 24훈련에서 폴란드군은 K 전차로 완전히 달라진 위용을 뽐냈고 이것은 자연스레 한국 전차에 대한 홍보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24훈련 때의 일입니다.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강인데 그 강 앞에서 각국 전차들이 공병대에 의존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반해 K 전차는 자체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단독으로 도하를 완료해버렸고 산악기동 훈련의 언더코스에서도 독일 레오파르트 2A1, 미국 에이브람스 등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겨우겨우 오르는 길을 K 전차는 거침없이 넘어가며 산악국가 출신 전차의 위용을 선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K 전차만이 이러한 기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와 이러한 출력을 온전히 지면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육기압 현수 장치 덕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K 전차에 장착된 반능동 기압식 현수 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주행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시키고 평지산, 뻘밭 등 모든 지형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장비입니다. K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도 바로 이 유기압 현수 장치에 나오는 놀라운 기동성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평야가 대부분인 유럽에서는 전차의 장거리 명중률은 전차의 방어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 전차는 이번 훈련에서 장거리 사격 능력까지 증명해내며 유럽 국가들에게 강력히 눈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루마니아가 에밀, 에이브람스 대신 K를 눈여겨본 이유는 루마니아의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 인프라는 70톤에 육박하는 에밀 전차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밀 전차만 운용하기 위해서 루마니아 전역에 도로를 새로 깔 수도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만큼 험난한 산악 지형을 가진 루마니아의 특성상 에밀 전차는 지역 방어형은 될 수 있어도 기동작전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다른 차량들 역시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험비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 현마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수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필자들에게 레토나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K131 소형 전술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방탄 차량 K151은
미군의 표준 전술 차량인 험비보다 뛰어난 스펙을 가졌음에도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와 아프리카, 남미까지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유럽에까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아와 폴란드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K151 40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수출용 버전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공개되었는데요. 차량에서 고작 50M 떨어진 곳에서 수십 발의 총탄을 사격했지만 그 어떤 총알도 뚫어낼 수 없었습니다. 총알에 맞은 차창 유리는 온통 금이 같지만 반대편까지 관통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폴란드 관계자들도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에 수출된 K151은 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반군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고 AK-47 소총을 든 반군이 차량에 무차별로 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막아내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반격 후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위험지대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국 군용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고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KAAN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전투기를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심지어 한국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 CEO 테멜 코틸. 튀르키예가 만든 5세대 전투기 KAAN이 지난 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후 지난 5월 6일 두 번째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은 첫 비행 후 3개월도 채 안 되어 실시된 시험은 14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KAAN의 처녀 비행에서 달성한 속도와 비슷했으며 비행 시간은 1분 더 길었지만 첫 번째 비행에 비해 고도가 2,000피트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장 할룩 게르건은 튀르키예 항공 역사와 터키 국방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날로 환영하며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매우 성공적인 비행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받은 데이터는 전체 팀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후속 비행에 대한 준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KAAN이 2차례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CEO 테멜 코틸은 KAAN이 F-35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때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튀르키예는 욕심을 부리려다 공동개발 참여에 실패하고 자국 기술로 만든다고 하면서 KF-21에 경쟁의식을 보여왔는데 불과 이번의 시험 비행 이후 한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칠들과 많은 이들은 아직 엔진과 항전 장비 등을 개발하지 못한 깡통 수준이라면서 너무 과신에 참말로 떠벌린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례의 시험 비행은 완벽한 쇼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의명의 프로그램 관계자는 글로벌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AAN 시제기는 3월로 예정된 튀르키예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늘을 날게 되겠지만 10중 8구 임무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하위 시스템 대부분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채 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KAAN이 깡통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KAAN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KAAN 초도 비행은 튀르키예 정부의 정치적 자기과시 행사에 불과합니다. 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튀르키예가 3월 선거 직전인 2월에 초도 비행을 하고 지난 5월 6일에 다시 두 번째 비행을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금 KAAN 개발을 위해서 절실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안 되고 있지만 경쟁 국가로 여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산경 전투기 FA-50 18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를 더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요구한 개량 버전 FA-50M이 거의 조립되어 출격이 임박해졌다고 알려졌는데 FA-50M은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말레이시아는
KF-21 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4월 KAI는 말레이시아에 KF-21 보라매를 제시하면서 대당 1,000억 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F-21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무와 천궁이 등 유도무기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튀르키예 또한 말레이시아에게 구애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KAAN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이 마치자마자 말레이시아에게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경공격기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수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FA-50의 수리 등 후속 군수 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에 구축하는 방안까지 협의했습니다. 또한 천무와 천궁 도입에서도 논의하는 등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때 튀르키예는 말레이시아의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 셀랄 사미 푸페치는 말레이시아에게 KAAN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되면 말레이시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또한 KAAN 항공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튀르키예의 간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KAAN의 개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 KAAN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적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하지만 영국의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의 설계 및 개발 계약을 맡기면서 이를 위해 무려 11억 8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보다도 적은 4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올해 3월 대외 부채는 거의 4,760억 달러, 하나 627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보험 회사인 알리안츠 트레이드 엘리언즈 트레이드는 튀르키예가 향후 12개월 안에 지불해야 할 총 대외 부채 금액이 약 500억 달러, 하나 329조 6천억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아직 깡통에 가깝다는 KAAN의 개발을 완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분석가 오즈구르 X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KAAN 프로그램이 향후 재정적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KAAN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자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금까지 튀르키예는 우호적인 형제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찾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탄화수소가 풍부해 자금력이 풍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돈이 없지만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지난 1일 파키스탄은 튀르키예를 배신하고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파키스탄이 많게는 36대까지 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만 남게 된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금 튀르키예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였던 아제르바이잔도 튀르키예의 군사적인 협력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KAAN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지금 KAAN은 F-16에 사용된 F-110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KAAN은 초도 비행에 동원되는 시제기와 양산형에 탑재될 엔진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초도 비행이 끝난 이후 양산 과정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F-414 엔진을 장착해 개발하여 시험 비행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
IRST 등 항전 장비를 시제기에 달아 테스트하고 있는데 KAAN은 아직 이것이 개발되지 많은 깡통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AAN과 KF-21 보라매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항전 장비 및 컴퓨팅 능력의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냈고 삼성, LG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기업을 보유해 튀르키예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3년 3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고 올해에는 공중급유와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AESA 레이더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에 수출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에는 비록 블록1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지만 블록2와 3에서는 폴란드, UAE, 사우디가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웨덴까지 가세했습니다. KF-21은 많은 나라들이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반면 KAAN은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KAAN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며 앞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개발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과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 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티급 호위함 1척, 2,200티급 원해경비함 1척, 1,500티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조트, 항속거리 6,000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 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 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T급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T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의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시마페루는 각국 대사관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한국방산업체로 돌아갔는데 시마페루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팀코리아가 큰 힘을 발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주를 위해 작년 9월 HD 현대중공업과 국방부 등 우리 군 당국은 팀코리아를 꾸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에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우리 방산업계 등 유관 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에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 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에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특히나 한국 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함정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배열 스파이-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